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2번째 시간인데요. 2부 당신은 짱이라는 코너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는 오영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환입니다. 아니, 아까 누가 댓글 보니까 저하고 얼굴 크기가 3배 난다고 하는데 저도 불편한데요. 대표님 오죽하시겠어요? 너무 그러지 맙시다. 외모가 복질하는데.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뭐 2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3배 이러면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 네. 행복합니다. 예, 저도 오늘. 두 분 멋있는 분 두 분 모시고 하려니까 이게 참 힘드네. 네. 자, 오늘 오셨는데 참 그동안에 자가격리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언제 풀렸죠? 7월 15일에 딱 풀렸으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예. 참. 그때 자가격리 하면서 궁금했던 거는 진짜 해봤던 분들한테 묻고 싶었던 게 예.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그 첫날 제가 확진자와 접촉사항을 파악하게 된 날이 추경이 걸린 날이었잖아요. 3차 맞아요. 추경이 본회의에 걸린 날이어서 35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35조가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좀 많이 연기가 될 뻔했죠. 그때 되게 진짜 그랬어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정말. 예, 저로서도 사실상 저는 마스크도 잘 착용했고 제가 뭐 그 감염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저로 인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국회 내 직원분들, 기자분들까지 그렇게 임시적으로 격리되고 국회가 마비됐던 상황 자체가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창 의욕이 가장 많이 넘칠 때였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금 집에서 도저히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던 순간이었어요. 길었습니다. 이 소방관이라는 게 원래 이제 소방관 출신인데 많은 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제 국민들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하는 직업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인데 이런 이제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남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제가 구급대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메르스가 한창 퍼질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역시 그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해서 한창 더운 6월쯤이었는데 그래서 그 보호복을 입고 구급대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그리고 그 국민분들이 이 코로나 확산 상황, 그런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 하시는지도 너무 잘 알고 또 저는 이런 자가격리까지도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 이 굉장히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심정에는 제일 잘 아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진짜 엊그제 광화문 지금 집회 이 파장이 너무너무 큽니다. 예. 보면서 막 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사실 무슨 광복절에 뭐 일장기 들고 이런 것들을 참 당혹스러운 걸 넘어서서 지금 한창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동안에는 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왔거든요. 7월 말부터 8월 10일까지 2주 동안 평균 30여 명 안정적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8월 11일부터 이제 100명대를 점차 넘어서면서 굉장히 폭증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참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10만 명이 참가를 하고 그 안에서 밀접 접촉한 걸 넘어서 무슨 도시락까지도 먹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그런 분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무슨 바이러스를 들이부었다, 테러 행위다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주장을 했는데 그런 집회를 열고 거기에 참가를 해서 그런 밀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테러 행위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테러 행위는 한 거다. 예, 굉장히 이게 그동안 참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우리 정부에서 주도했다기보다는 많은 이 시민분들이 정말 자기의 생활과 불편함을 희생해 가면서 정말 많은 희생의 결과로서 이렇게 안정적인 방역이 이루어져 왔던 건데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이것은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테러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저로서도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쩌면 3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3단계까지도
가야 될 수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환자 확진 오늘만에 지금 현재 319명이 그 교회 관련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 내일쯤 되면 더 제가 볼 때는 2, 3일 내로 1,000명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실 더 두려운 거는 이분들이 자꾸 숨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이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접촉하고 집회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숨겨라. 방역 당국에 그것들을 공개하지 말라. 전화도 받지 말라. 이런 내부적인 그런 지침들이 돌고 있다는 게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아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 이상 그렇게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크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지지자들도 그렇고 저도 좀 그런 생각도 있고 아까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하고 그 얘기 나눴는데 이게 이제 정광훈이 태극기 부대 예. 하고 통합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통합당이 공범이다라고 이제 그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태극기 부대의 그런 세력화에 좀 의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그것들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될 거예요. 뭐 전직 국회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지만 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분 또 참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날이 갈수록 밝혀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통합당에서도 그것 참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한 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 남영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도 필요해. 뭐냐면 거기에 이번에 이제 그 홍성군의 군의원 네. 이 참석해서 그 홍문표 의원하고 사진 찍는데 마스크도 안 착용하고 사진 찍은 게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가 페북에 올리는 네. 것이 캡처가 돼서. 그러니까 통합당의 구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예를 들면 무슨 대의원 이런 알만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남영희 의원으로 치면 위원장으로 치면 이제 미추홀 쪽에 네. 그다음에 의정부 이런 데에 그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포함됐는지를 찾아야 돼. 분명히 자기들 자랑한다고 막 찍어놓은 것도 막 올려놨을 거야. 근데 지금 막 내리기 시작할 거라고. 지금 두려우니까. 찾아서 얼마나 그 통합당에 관계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 결탁이 돼 있는지, 한 몸인지 이것을 드러나게끔 더 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예, 적극적으로 그걸 발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자꾸 숨기려는 사람들에게서 그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이고.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질본의 힘만으로 네. 하지 말고 우리 네티즌의 힘을 믿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자 이거야.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찾는 작업. 네티즌 수사대를 가동하자. 그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말 이 사과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맞습니다. 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개인의 그 안전을 위협한 세력들에 대한 걸 뭐 어쨌든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여론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남영희 위원장께서는 오영환 의원한테 궁금한 거. 저는 이제 의원님 되시고 예.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바뀌었을까 이런 막연한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힘드실 것 같고 예. 혹시 뭐 발의한 뭐 준비하셨거나 뭐 그랬던 대표 발의한 법안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우선 제가 1호 법안으로 원래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은 네. 이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걸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재난 취약계층이라 하면 이제 어린이나 장애인, 이제 노인 같은 분들은 재난에 더욱더 취약하잖아요. 대피하기도 더욱더 어려움이 있고 판단 능력에도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뿐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취약계층 즉 이 고시원이나 네. 정말 이 단칸방 이런 쪽방촌 옥탑방 이런 데 이런 데. 쪽방촌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정말 똑같이 소중한 생명인데도 이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안전의 사각지대라 볼 수 사각지대. 있죠.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까지 이 가난하다고 해서 생명의 값어치까지 가난하느냐 그건 안 된다 이런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천에 그 화재가 발생해서 아이고. 한익스프레스 거기서 예. 이제 38분의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그 부분은 사실 10년 전, 20년 전부터 동일한 환경에서의 동일한 사고 대형 인명 피해가 수백 명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고쳐지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그 일로 사람의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제 주가 되는 것으로서는 냉동 창고에 보면 우레탄 폼이 정말 이 단열을 위해서 이 천장부터 온 벽에 그냥 떡칠을 해놓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화재 휘발성이 대비가 안 강하죠. 되는 그렇죠. 무방비 상태로 이 그 가연성
소재가 그렇게 벽을 둘러싸고 천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정부가 어떤 또 대책을 마련하고 참 노력을 하더라도 불이 완전히 안 나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적으로 뭐 불가능해요. 안전사고는 예, 어디 불은 날 수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어야지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도포를 한 상황에서는 이제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대피할 수도 없어요. 대피할 시간조차도 그게 벌 수 예를 없습니다. 들면 무슨 그런 걸 이제 교체했을 때 예. 비용들이 많이 드나요? 사실상 옛날부터 바뀌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관련 업계에서 이 경제성의 논리라든지 편리성의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어디 업체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현재 21대 국회가 들어온 2020년 현재로서는 대체할 수 있는 우레탄 폼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재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일정 부분만 투자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얼마든지 기존의 업체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입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건축법에 있어서 좀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전에 국회에 들어가셨던 뭐 선배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선은 진짜 뭘 하고 싶어도 다 해내기가 어렵다. 이 그 중진 이상,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은 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176석이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이게 되게 수월해져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진입하신 분들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직접 혹시 이제 지금 3개월 정도 되셨나요? 예. 경험해 보시니까 그 이전에 혹시 들어가기 직전까지 또 우리 왜 정청래 스쿨처럼 이렇게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신 조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또 다른 점 뭐 이런 게 있던가요? 뭐 법안 발의나 뭐 이런 부분들이나 우선은 행동.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의석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다들 뭔가 거기에 안주하거나 이제 오만하거나 절대로 그런 거 없이 정말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너무 열심히들 준비를 하시고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토론도 치열하게 하시고 하다 보니 사실상 이게 뭐 중진 이상만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초선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해서 이 당론으로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창구도 많이 열려 있고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시작해서 사실상 이전과의 그 비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구나.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구나. 물론 이번에 시민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죠. 누구 뭐 어떤 분들하고 주로 친하게 지내세요? 자주 어울리는 분?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개파? 영입인재다 보니 네, 같은 시기에 영입된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친하시죠? 예, 같은 시기에 이제 또 추가로 입당하신 분들 고민정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이런 분들도 추가로 입당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비슷한 시기부터 어려움을 함께한 분들 이렇게도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이제 뭐가 어려워요? 이제 영입되신 분들이 그런가요? 어려움이 있나요? 저희 어려움을 겪고 됐어요. 쉬운 데가 아니야. 아, 맞아. 저희가 첫 방송했어. 오영환 의원이 네. 저 후보가 이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문희상 그 아들 때문에 자제분 때문에 맞아. 그래서 험지였어. 요청이 왔고 네. 저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끌었고 다스베이다 또 나가서 이렇게 크게 또 알려지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비교를 당했던 게 있어요. 오늘 뵙고 음. 말씀드린 너무 잘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부러운 눈빛이 제가 막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뭐였냐면 저희 그 박시영 TV나 뭐 다스베이나 뭐 많이 도와주신 매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나가서 그냥 제 할 얘기하면서 자신감만 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우리 오영환 그때 후보 당시 후보 때 정말 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빗발치는 전화번호와 아, 예. 뭐 이런 것들로 정말 그 승리할 수 당시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도와주신 분들께 네, 다시 많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깊이 감사. 아니, 너무 좀 극적이었어 사실. 예. 극적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초선들에 대한 평가가 되게 제가 이제 재선 3선들 그 의원들 만나 뵈면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되게 역량은 뛰어나시대요. 초선분들이 자세도 좋으시고. 근데 좀 대가 센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김남국 막 이소연 막 방방 뜨던데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워낙 쪽수가 많잖아요. 의원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초선이.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몇몇 정도는 눈에 띄긴 띄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목소리 낼 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차분한 거 아니냐. 그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야 좀 초선들도 좀 뭔가 목소리를 좀 내셔야 할 때 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내부 정서는 좀 어떻습니까, 초선들 내부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만하다 막 이런 지금 프레임을 자꾸 걸려고 하는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까지 만약에 이렇게 만약 어떤 한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다시 공격의 빌미를 줄 텐데 지금은 이제 초선들까지 나서서 그러기에는 우리는 지금 좀 책임을 지고 일하는 모습으로 승부를 해야지 이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 모습 하면 이전 국회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는 싸운다기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냐면 있었던 적응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초선, 재선, 삼선 가릴 거는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다만 오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면 좀 섣부른 상태 속에서 목소리만 키우는 건 옳지 않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예. 우리 봤잖아요. 미래통합당의 초선들이 실수하는 거. 그런 건 조금 아니고. 완벽성을 네. 기해서 아까 이제 법안 같은 것도 아마 그런 게 들어올 거예요. 법안을 잘 냈는데 의원들이 지금 보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꽤 많잖아요. 각자 의욕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는데 이게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꼼꼼히 진짜 따져봐야잖아요. 이게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긴장감은 진짜 필요해요. 사실 여기서 잘 하다가 한두 개 뭔가 꼬투리 딱 잡혀갖고 전체가 매도될 수도 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고 어쨌든 좀 적응하면서 특히 이번에 참 국감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국감 때 뭐 히든 뭐 어떤 거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국정감사가 그동안 한방 뭐 이런 것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주목을 받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미 국민적인 관심이 뭔가 싸움이나 이게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한방으로 누가 더 잘 싸우나 누가 더 목소리를 잘 높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는 뭔가 민생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 서민 주거복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관심사가 옮겨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상황 하에서 과연 이렇게 뭔가 한방적인 인기를 끌기 위한 그런 물론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한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인명 피해도 극심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이게 시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게 재난으로 인한 위기가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좀 국민분들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의정부는 수해 피해가 많았나요? 아니요, 의정부는 이제 과거에 많은 수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심각한 피해를 입고 나서 좀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덕분에 이번에도 큰 피해가 없이 다행이네. 네. 예, 참 미추홀은 어땠어요? 미추홀 저희 지역은 괜찮았어요. 아. 저도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고 했는데 왜 도로에 좀 이제 홀이 생기거나 이런 균열 정도는 있었는데 예. 재래시장 주변에도 둘러보고 계속 되게 주의를 기울였거든요. 시구연들 힘을 빌어서.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이전에 그 아주 수해가 심각했던 지역들은 그래도 뭐 관계 수로나 이런 그 정비 작업들이 예산이 투여된 곳은 이번에 그나마 좀 피해가 적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곳들이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집중호우가 또 쏟아져 내린 거에 대한 그 왜 기후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이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게- 지역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산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저쪽 통합당에서는 이게 태양광으로 막 연결을 시키잖아요. 막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그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기상재해에 대해서 기상 이변으로 접근을 하고 결국 온난화, 네. 기후 온난화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네. 결국 이제 뉴딜과 관련된 그린 뉴딜 쪽으로 이런 맞습니다. 어떤 기상 문제에 대해서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적으로 신경을 쓸 거냐, 예산 확보할 거냐 이쪽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저쪽이 태양광으로 프레임을 건 거거든. 산세태 이꼴 태양광이 주범이다 그랬는데 이제 팩트 체크하면서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게 좀 밝혀졌잖아요. 더 나가서 이참에 사실 우리 이소영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코로나 같은 문제들도 기후변화에서 환경. 초래한 측면이 많다.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맞습니다. 같은 감염병들이 계속 창궐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줬고 예. 또 이렇게 그 기상적으로 재해가 이렇게 계속 빈번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국감하면서 약간 그 포커싱을 확실히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가 무서운 것이 그냥 한번 이전에 과거에 있어 왔던 그런 피해들의 일부라고 보면 안 되고 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을 만큼 좀 역대급인 상황이 왔거든요. 네.
이전에 피해가 전혀 없던, 피해가 예상되지도 않고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던 지역들조차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로 그런 기후 위기가 지금은 맞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럼 그 기후 위기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자연 재난 역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 기존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재난관리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그런 기후 위기에 맞게 그런 그린 뉴딜과 동시에 재난관리 시스템도 더욱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고, 더 이상은 이렇게 피해 입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래왔듯이 피해 입고 나서 거기에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조금 더 발전된 선제적인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슈퍼컴퓨터 사는 문제도 예. 지금 좀 진화되는 컴퓨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도 좀 예산도 넉넉히 확보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의정부가 근데 최근에 조금 시끄럽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 뭐 탈당했던 분들이 야당 쪽하고 손잡고 뭐 의장 선거인가요? 뭐 여기에서 반란을 도모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던데 사실이 어떤 건가요?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이제 시의회가 있잖아요. 시의회 하반기 시의회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8명이 당선되시고 네. 미래통합당이 5분이 당선이 됐죠. 8대 5였다. 예. 그런데 지난 총선 당시에 이 우리 민주당의 3분이 탈당을 한 거죠. 공천에 불복하고 탈당을 하시고 또 무소속 후보의 편에 서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고 이런 해당 행위를 일정 부분 하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후에 8월 초에 원구성이 있었는데, 이제 미래통합당의 5명의 의원들이랑 이제 무소속 의원이 의장을 갖고 부의장과 나머지 상임위원회를 미래통합당이 싹쓸이 한 거예요. 아, 의장만 무소속 3인 중에 예. 한 분이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짬짬이를 했구나. 쉽게 얘기하면. 야합을 하셨죠. 그래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우리가 왜 밀소속을 안 잡았냐 이런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분들이 당선될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로서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했던 그 3명의 탈당하신 분들과 손을 잡고 협상을 하거나 원구성에 있어서 하는 것은 이 원칙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실리를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정당 정치에 맞지 않고 시민분들의 민의에도 맞지 않다.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잃었지만, 의정부 갑지역, 을지역 둘 다 민주당 국회의원 저랑 김민철 의원님이 있거든요. 예. 참 원구성에서의 그런 뼈아픈 현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이게 있으리라고 보니까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요. 예. 그 저는 어쨌든 공당의 그 후보로 선출이 됐던 어떤 선출직의 그 당선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끝까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이익에 앞서서 뭔가 개인의 이익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참 전 시민들 유권자들한테 좋지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당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당원분들, 만약에 제가 이번 원구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당원분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 그쪽 그 탈당하신 분들을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 저까지도 그렇죠. 위험하겠더라고요. 이 너무 많은 걱정과 절대로 함께하면은 뭐 지지한 거 철회한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주셔서 저조차도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그분들이 정치적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미래통합당과 그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뭐 거기에 따른 책임은 앞으로도 져나가시죠. 오히려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복당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겠네요. 당원들이 굉장히 열받아 있고 절대 그런 분들을 다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뭐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사실상 기존 상황만으로도 복당 자체가 어차피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제 의도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다. 그렇게 건너가신 거죠. 최근에 어쨌든 뭐 오늘 이제 그 광화문 이 파장이 커졌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확진자로 또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다소 또 요동을 좀 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 민주당 지지율이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걱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뭐 위기의 원인 어디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객관적인 상황적인 조건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이런 좀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일 처리를 해 나간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봤거든요. 총선에서 우리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받은 것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일해라. 더 이상은 거리낄 게 없으니 마음껏 일해라 하는 민심이었다고 보고 우리는 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일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었죠. 민생과 직결된 일들을 하나씩 개혁 작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원구성부터 또 그 이후에도 그런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쪽에서 좀 지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꿋꿋이 공격이 들어올 걸 알면서도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참 어쩌면은 충분히 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걸어갔던 일들에 대해서 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성과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민심은 돌아올 수 있다고. 멋있네 우리 오영환 그대로만 의원님. 해주시면. 네. 근데 그 과정에 이렇게 보면 진짜 언론이 우리 언론 환경이 참 안 좋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을 텐데 뼈저리게 느끼시죠? 언론 밖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정치 입문하기 전과 네. 정치에 딱 들어와서 국회의원 한 3개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하고 보니까 언론 환경 어떻던가요? 사실상 과거에는 이제 언론이 권력과 맞서 싸운 적도 있었죠.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도 오히려 유신과의 싸움이 있었고 동아일보 때 있었죠. 동아특위. 예. 예. 조선투도 있었죠. 조선은 모르겠는데 예, 조선은 있었어요. 뭐 원래부터 그리고 그 천황폐하 막 이렇게 했던 데라.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 자본과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뭔가 이 클릭 수가 많으면 무조건 제목 장사. 예, 자극적인 기사부터 나오는 거죠. 이 오만한 독주, 여당의 독주, 얼마나 이게 기사가 쓰기 편하고 참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뭔가 방어나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저희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나가는 것이 아 이게 정말 언론의 힘이고 언론이 무섭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 같으세요? 대응이요. 예. 그 고민해 보셨어요? 저로서는 뭐 대응 차원에서 또 언론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언론의 개혁 작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또 이 함부로 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탄압이나 또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과를 통한다면 성과가 있다면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를 분명히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곡점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있죠. 그래서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영입 인재일 수도 있고 뭐 젊은 청년 정치인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모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우리가 언론 개혁이라는 거창한 화두도 있지만 아무튼 언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다들 개별적으로 다 맞닥뜨리는 문제들이에요. 맞아요.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지 매뉴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뭐 대체하는 것, 징벌적 뭐 손해배상제법 뭐 이렇게 몇몇 의원들이 앞에서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런 건 그것대로 제도적 개혁을 그건 그것대로 밀고 나가되 각자 의원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언론이 비틀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논의를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좀 네, 혼자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맞받아 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숨기도 하고 에이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유함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페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거 합니까? 사실 제가 SNS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도 평소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생각도 있지만 저는 모든 문제나 이런 좀 그런 시사거리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쟁점 사항에 있어서 발생하자마자 그렇게 의견 표명하는 것도 물론 그런 좀 상황을 주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모습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성향으로서도 그렇고 아니 그거는 개인 성향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야 있잖아요. 예. 오 의원님이 많이 경험해먹고 잘 알 수 있는 분야는 바로바로 대응하시고 맞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내 체질에 맞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다만 그렇게 이제 늦게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통은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 중에 소통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하는 분들도 간혹 봐요. 저분은 늘 할 것 같은데 별로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 의외로 이렇게 뵐 수가 있어요. 만나다 보면. 근데 이게 습관이거든. 그래서 한 템포 늦게 가는 거 저는 뭐 그건 상관없다 봐요. 다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아까 이렇게 국민의 안전 생명 막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주특기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는 꼭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대한민국의 구조. 그런 건 뭐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상임위와 관련된 거는 좀 더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잘 모르는 분야는 한 템포 늦게 하더라도 꼭 짚어줘. 모든 걸 다 짚을 필요는 없잖아요. 꼭 짚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뭐가 터졌어. 근데 내가 잘 알지는 못해. 근데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오용환 의원을 비롯해서 이 청년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러면 그 문제만큼은 내 상임위와 상관없지만 청년 문제가 뭐 터지면 물어봤더라도 알고 대응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 당에 젊은 청년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볼 때 믿음직하다.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이렇게 마음을 갖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몇 가지 이슈, 내가 잘하는 이슈, 뭐 청년 이슈, 우리 지역 이슈 몇 가지 딱 정해서 이거는 내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딱 원칙 같은 걸 좀 정해놓는 게 좋다. 사실 그 원칙이 저도 그런 재난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뉴스를 보고 그냥 그걸 그대로 띄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재난 상황,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책 마련까지 포함해서 뭔가 좀 더 이 재난 상황들만 거의 제 SNS를 보면 재난에 관련된 상황들밖에 없기는 합니다. 사실상 이번 수해에서도 이런 참 순천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이 사람을 구하러 출동했다가 그렇게 순직하신 분들의 사연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저 또한 그런 현장에도 계속 다녀오고 하는데 이 한 분의 소방관이 28밖에 안 된 한 분이 순직을 하셨고 춘천이죠? 순천 아, 순천. 지리산 피아골에서 네. 산악구조대원분이 그렇게 순직을 하셨고 순직을 한 그 동료들은 같이 근무했던 팀원들은 그 다음 주에까지 비가 계속 오는데 또 사람들을 구하러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분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걱정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충주에서는 사람이 이제 산사태에 깔렸다는 출동을 받고 출동을 하는데 길이 물에 끊긴 거예요. 소방관이 내려서 길이 돌아갈 길이 없나 보다가 소방관이 서 있는 자리가 꺼져면서 이제 급류에 휘말려서 아직까지 수색 중인데요. 참 다행히 다른 분들이 이제 물 수위가 좀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수습이 되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고도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현장을 너무 잘 아는 전문가가 계시니까. 뭐 소방직 국가직화 되긴 했지만 아직도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정신적인 이게 그 트라우마 받은 것 많잖아요. 그 상처를 안고 지금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오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적극적으로 아무튼 개선 사항들을 예. 법으로 또 시행령으로 바꿀 것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많이 노력해야지. 민주당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민주당에 그 조금 혁신해야 할 게 있죠. 당연히 바꿔야 할 게 있는데 뭐가 좀 눈에 띄던가요? 아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말하기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해야지. 사실상 저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의석수를 가지고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다고 해서 뭘 자꾸 바꾸려고 하거나 뭔가 자꾸를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줘서 우리가 다시 인기를 받아야 된다, 다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거보다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가져왔던 그런 개혁 과제들, 개혁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서 갖지 못했던 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그 추진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선 추진을 함으로써 성과를 보여줄 때지 뭔가 우리가 뭘 더 해야 될지 고민하기보다 이미 우리는 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댓글들 보니까 이 정광훈 세력과 통합당이 우리가 이제 공범이다 이런 어떤 뭐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좀 더 사실은 그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은 공범이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수긍을 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간 얘기거든. 근데 이제 정광훈 세력과 통합당은 한 몸이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과거 전사가 쭉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몸이다라는 워딩을 일단은 적극적으로 퍼뜨려라. 해시태그 운동하시던데 벌써. 해시태그로 한 몸이다. 네. 통합당과 정광훈은 한 몸이다. 이걸로 해시태그를 하시고 공범이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정정을 하고 한 몸이다. 미통당과 미래통합당과 정광훈은 한 몸이다. 이렇게 좀 가는 게 어떨까? 그게 국민 정서에 좀 더 부합되는 용어일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민주당이 청년정치 활성화하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전국 대의원대회가 직후에 아마 9월 초에 전국 청년위원장이 선출을 9월 초에 그 정도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거 어떻게 선거 방식이 어떤 건가요? 당원들이 다 하는 건가요?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못한 거 보니까 청년위원장 나올 생각은 별로 없나 본데. 사실상 지금 내보내시려고 그러셨군요. 예? 기존에 컨설트 해주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는 기존까지 이제 당내 청년 정치, 당내 이런 청년들과 이렇게 접점이 많기보다는 기존에도 기간도 짧았지만 네. 이 당내보다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런 시민단체나 사회활동하는 그룹들을 접촉하다 보니 그 중에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저는 그래서 이 당내 정치나 청년 정치, 뭐 청년 정치를 위해 뭘 바꿔야 하나, 무엇을 힘을 실어줄 수 있나, 내가 청년위원장이나 이런 직을 맡아서 뭘 할 수 있나 보다 정말로 그런 일을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 정책 그룹 거기서 젊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 그것이 청년이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활용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움직이는 분들하고 많이 교류하는 팀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예. 내부에서 사실은 제가 엊그제 이제 장경태 의원 여기 모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헌 당규를 좀 바꿔서 기초의원들을 뽑을 때 광역 의원인가 기초의원 뽑을 때 그 여성 지역위원회별 여성 한 분을 네. 의무공천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돼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법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먼저 공천을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공천을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을 해야 한다. 45세 이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법까지 규정이 돼야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이렇게 안 가고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뭐 시골 지역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한 분씩 추천을.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대폭적으로 여성 못지않게 청년에 대한 중요성을 민주당이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낙연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 되시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뭐 몇 분들한테는 얘기를 드렸는데 민주당이 젊어진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문제를 그때 장경태 의원 있는 자리에서 금요일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젊어진다는 컨셉을 가지고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걸 널리 알려라. 얼마나 좋은 제도냐.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국면이 좀 진정되면 뭐 홍대 같은 데서도 전문의들하고 소통도 하고 안 되면 이제 비대면 국면에서 뭐 플랜카드 현수막 같은 것도 좀 붙여서 민주당이 그런 과감한 제도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 홍보가 안 돼. 잘 몰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인들끼리 교류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30대 분들 막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교류하는 분들 보면은 다 청년들이긴 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뭐 청년분들끼리만 모이는 건 아니고 무슨 상임위원회나 뭐 이런 분들과도 다양하게 연구 모임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세대 간의 그런 소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영입된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또래 청년 정치인들끼리 교류가 많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도 뭐 잡담하거나 이런 것들, 물론 잡담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고민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20대 국회 때 70년대생들 있지 않습니까? 당에 국회의원이 9분인가 있었어요. 네. 70년대, 40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뭐 박주민 등등 있었습니다. 그 뭐 저기죠 강훈식 이재정, 이재정 뭐 등등 쭉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80년대생들이시잖아요. 예. 지금 근데 특히 이제 80년대생 중에서 뭐 30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뭉쳐서 30대들하고의 그 대화의 장 이런 거를
그 혼자 하지 마시고 한 4-5분 되잖아요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 장경태, 뭐 이소영,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철민 의원도 있고 장철민 의원, 있고,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또 20대 전용기 의원도 예,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대 청년들과의 이 예를 들면 코로나 국면이 좀 진정이 되면 그런 거를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함께 그래서 이거를 나홀로 캠페인이 아니라 당이 그거를 함께 책임지는 느낌이 딱 들게 해야 돼. 30대 의원 5명이 움직인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뭐 홍대 어디 해서 어떤 문제든지 얘기를 해라. 뭐 각자 상임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기후변화 뭐 이소영 얘기하고 검찰개혁 뭐 김남국 언론개혁 이런 거 얘기하고 국민들의 안전 재난 뭐 이런 이런 부분 또 오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다 주특기들이 있으시거든. 그렇게 해서 딱 해야 민주당이 진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구나라고 체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혼자 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함께하는 동지들이 중요한 거고 함께 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정말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보자 하는 말이 많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 가서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게 안타까운 좀 어려울 상황이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건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온라인상에서라도 해야 돼. 그 몇 분 이렇게 참석해서요. 예. 그걸 자꾸 시도하시면서 인식을 바꾸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영끌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30대들이 상처들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게 뛰어든 분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옆에 들으면서 또 박탈감 느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이제 올 하반기 되면 조금씩 진정될 것 같으니까 네. 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그런 것 좀 해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예. 본인이 그 정치인으로서 좀 이런 면은 좀 내가 그래도 강점이 있고 이런 면은 조금 더 배워야 할 것 같다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점이 있다면 어떤 면일까요? 우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험일 거예요. 아마 제가 워낙 영입된 시점부터 뭐 워낙 기간이 짧았으니까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관행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이런 이 해오던 그런 습관이나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만큼 방법론적으로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이것이 저의 또 강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르는 게 약점인 동시에 장점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부럽다기보다는 롤모델? 롤모델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사실 저는 지금 모르는 게 많다 보니 참 두려운 것도 많고 어쩌면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 그 정말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런 안위에 참 그런 걸 돌보지 않고 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좋아. 저는 그 네. 모습이 너무 아직까지도 그런 다른 분들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배워야겠구나. 나도 그런 모습만큼은 꼭 담고 싶다. 좀 제가 더욱더 앞으로 뭔가 역할을 많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제가 주변에 의원님들을 가끔씩 봬요. 가끔씩 보면 초선 의원들 중에 누가 좀 눈에 띄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 의원 중에 한 분이 오영환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잘 녹아든대요. 그리고 꼭 필요한 얘기를 딱딱 짚어서 한다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도를 넘지 않으면서 필요한 얘기를 딱딱 하는 의원이 오영환 의원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놀랬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남영희 위원장께서는 우리 오영환 의원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이제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 길인데 얼마나 그 경험 부족으로 두려움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치 중심으로 적으로 움직이시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실 거고 국회의원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저의 답답한 심경을 대비해서 질문하자면 지역구 또 의원이시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중앙에서의 그 입법을 다루는 그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지역구를 또 맞습니다. 다뤄야 되는 부분이 예. 좀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또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어떻게 안착하고 계신지 뭐 그게 궁금한데요. 사실상 제가
지역에도 또한 그때 간 것이 그때 처음 가서 굉장히 뭔가 네. 낯설고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오히려 이제 시민분들이 저는 완전히 지역에서 새로 보는 뉴페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뭔가 민원 같은 사항들도 아주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과거의 그런 문제들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고 참 그동안 소통이나 이렇게 아니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뭐 그전에 이제 어려웠다 상황은 아니지만 예, 저가 이 시민분들의 마음을 좀 더 그 편안하게 가 닿을 수 있는 또 젊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턱을 낮추셨구나. 언제 이제 문희상 의장님하고도 언젠가는 또 뭐 문희상 의장님이 또 품이 되게 뭐 넓은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잘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의장님은 그 선거 이후에도 그래도 그렇게 인사드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잘 받아주세요. 잘해주세요 정말로. 다행입니다. 다행. 잘 안착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성품이 좋으신 분이어서 정말 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끝으로 어떤 말씀 들려주시고 싶습니까? 사실 아주 오랫동안 코로나19로 벌써 이미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또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폭증을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다른 거에 흔들림 없이 이제는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상 그랬지만 지금만큼은 스스로 개인으로도 자기의 안전부터 챙기시길 바라고 또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당과 우리 민주당과 우리 정부가 같이 함께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거 그저 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듬직하죠. 우리 오영환 의원님 지지하는 분들은 또 오영환 의원님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면 후원회 안내가 돼 있을 텐데요. 들어가서 좀 십시일반 형편이 되시는 대로 후원도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우리 또 미래 그 국회의원 남영희 위원장께서도 뭐 그 지역이 송사 문제로 좀 시끌시끌하죠. 윤상현 의원 뭐 보좌관 입건이 되고 막 그렇던데 아직 뭐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죠. 지금 뭐 제가 아직 더 이상 뭐 진척된 상황을 들은 건 없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제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거법 위반 사항이 이제 지금 현역 의원님 뭐 보좌관까지는 입건된 상태까지는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조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되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지역에서 열심히 제가 지역민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응원 이상으로 2배로 뛰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옆에서 의원님 뵈니까 정말 지역에 안착도 잘하고 계신데 이 원외가 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의원님들이나 이제 최고위원님 후보님들 뵈면 그 말씀 드려요. 원외는 후원회 계좌도 열 수도 없고 그렇죠. 지역위원회의 사무실을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둘 수도 없는 이 합법과 불법의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다들 알고 계시거든. 그때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네. 지방 풀풀의 과도한 이제 그 정치 세력화를 막기 위한 법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노회찬법으로 그 우원식 의원님이 발의해줬었던 원외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 부분들을 좀 통과시켜 주십사 뭐 이런 요구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좀 여기 지금 뭐 개혁 과제나 바쁜 일들을 또 통과시키고 나면 의원님들이 또 원외 아마 미통당이 더 좋아하겠죠. 원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법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촛불이 정치가 좀 활성화돼야 아니 그 되는 저희도 늘 있어요. 여론조사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가 공공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거를 선거 목적에서 주는 어떤 통신사 가상번호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정확한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바꿔야 하고 저는 뭐 선거법 고친다면 합동연세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합동연세는. 그러니까 합동연세를 통해서 사실 정치 시인들이 그 거기서 패기 있게 저분 정말 대단하다, 똘똘하다, 정말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합동연설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 확 바뀌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될지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그런 것을 좀 해서 정말 입은 풀고 돈은 묻겠다는 정신에 맞게 해야 하는데 오세훈법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거 많이 바꾼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좀 많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하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뵐게요. 아, 예. 자, 포함의 계좌에 꼭 좀 오늘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 이제 오늘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인데 어떤 이슈로 다룰까 고민했더니 광화문 집회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줬어. 참나. 아무튼 정광훈 때문에 울지도 묻지도 못하는 지금 참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국민 모두가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참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아무튼 이번 주 한 주도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복귀될 텐데 코로나 이렇게 확산이 돼서 생활 자체가 상당히 원래 예정됐던 거와 달리 또 바꿔야 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문제들 뭐 여러 문제들이 다 있죠. 그래서 기운 내시고요. 우리 방역 당국에서 잘 대처하시라 믿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 뭐 사진 있고 막 이러면 네티즌 수사대가 네. 다 또 찾아주셔서 방역 당국에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통당과 정광훈 한 몸이다. 해시태그 운동을 적극 벌여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영환 의원님 그리고 남영희 위원장님 모시고 당신이 짝 2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